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리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인바디 측정 왜 해야 되는지, 인바디 측정의 사용 방법과 인바디 측정의 해석, 인바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면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인바디 측정들 많이 하시죠? 네, 인바디 측정은 체성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체성분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임피던스를 통한 인바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체성분과 체지방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바디라는 회사도 체성분 분석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인바디뿐만 아니고 엑스바디, 엑스스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회사가 인바디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체성분 분석 또는 체지방 측정을 할 때 인바디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래서 인바디 측정을 하는 방법과 인바디 측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는 우리 몸의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성분, 무기질, 단백질, 그리고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헬스장이나 가까운 보건소, 그리고 체력 측정 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거나 또는 유료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체성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 몸의 신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지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체성분 분석에서 가장 좋은 자료들은 꾸준히 주기적으로 체성분 분석을 하면서 몸을 파악해 보시면 자기 몸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체성분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체성분 분석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면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수분 섭취를 안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현재 몸 상태가 가장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측정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 더욱더 좋은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와 내 몸의 구성 성분, 내 몸 상태를 데이터로 정량화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인바디지인데, 이 인바디지를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인바디지를 분석하고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표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바디지를 한번 펼쳐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지를 펼쳤고요. 인바디지를 측정하는 기구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720, 인바디 720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한 자료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바디지를 받으시면 자기 나이와 키, 성별, 측정 일시 등이 이렇게 위쪽에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측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전 자료를, 데이터를 한번 보관해 두셨다가 보관해 둔 데이터를 다음번 측정할 때 비교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체성분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위에 항목에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순서대로 나오고요. 다음에 측정치가 나옵니다. 오늘 측정한 측정 자료, 측정치가 나오고 그 옆에는 측정치에 대한 체수분량, 근육량, 체지방량, 체중이 나오고 오른쪽 제일 끝을 보시면 표준 범위라고 나옵니다. 이 표준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세포 내 수분 같은 경우에는 24.4에서 29.8이죠. 근데 저는 측정치가 3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측정치가 30이라는 얘기는 표준 범위보다 수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 범위이고 수분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측정치가 표준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당연히 표준 범위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범위에 내가 지금 측정치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세포 내, 세포 외,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이 있는데 무기질까지 단백질과 체수분, 세포 내 수분, 세포 외 수분, 단백질, 무기질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근육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무기질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63.2가 나왔고 체중이 78.6kg이 나왔습니다. 체중 중에 근육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63.2kg입니다. 자, 그리고 체수분을 뺀 나머지 근육량과 체수분을 뺀 나머지 양이 체지방량이 되는데 이 체지방량은 17.3kg이 나왔습니다. 양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표기를 하고요. 체지방의 율을 나타낼 때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체지방률이 나옵니다. 14.9%. 자, 성인의 정상적인 범위가 10에서 20%. 남자일 경우입니다. 남자일 경우 10에서 20%. 여자분일 경우에는 20에서 30%. 이런 형태로 표준 범위가 나타나게 되고요. 골격근 양은 표준 범위가 30에서 36.7로 나왔습니다. 제 체중에 대비했을 때 저는 38.1이기 때문에 표준 범위를 벗어나서 표준보다 조금 더 많은 골격근 양이 나왔고요. 체지방 양은 17.7이 나왔습니다. 표준 범위는 8.4에서 16.8이니까 체지방은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체중과 골격근 체지방 양을 쭉 알아봤는데 자, 이 체지방과 체중의 골격근 양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골격근과 지방의 비율을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체중과 골격근 체지방 양을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거의 D자에 가까운 D형에 가까운 이런 형이 나올수록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C형에 가까운 자, 이 그래프가 체중보다 표준 범위가 근육량이 작았을 때 이렇게 될 경우는 C형입니다. C형일 경우는 몸 상태가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이고 건강 체질이 아닌 경우, 좀 약한 경우 이렇게 C형이 나옵니다. C형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여성분들,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C형에 가까운 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을 할 때도 인바디 기록지를 가지고 인바디를 측정할 때 충분히 근육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운동 처방으로 같이 처방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범위로 넘어갔을 때 비만 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진단은 BMI와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을 볼 수 있는데 표준 범위 안에 잘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비만 진단의 BMI가 자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24.7, 저 같은 경우에 표준 범위가 18.5에서 23까지가 표준 범위인데 24.7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표준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만 진단을 보면 저도 실질적으로 비만 진단에서 과체중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BMI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체중이지만 근육량을 기준으로 해서 골격근과 지방량을 봤을 때는 체중 관리에는 근육량이 많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BMI 진단에서는 비만 진단이 과체중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대비해서 키를 제곱으로 나눈 값은 BMI 값은 표준보다 높게 나오고 근육량은 양호한 상태, 근육량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 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나오는데 오른팔은 3.8이라는 기본적인 수치가 나오고요.
자, 킬로그램으로 3.8kg입니다. 3.8kg의 오른쪽 팔의 근육량이 있고 왼쪽 팔은 3.6kg, 3.6kg이고 몸통은 28.5kg, 오른쪽 다리는 10.8, 왼쪽 다리는 10.7의 근육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준을 100% 환산으로 봤을 때 오른팔은 116, 왼팔은 111, 몸통은 104, 오른 다리는 109, 왼쪽 다리는 107. 오른쪽 팔이 신체의 균형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근육량을 나타내고요. 다음에 왼쪽 팔, 다음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몸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신체 균형을 보게 되면 그 오른쪽 칸을 보면 부위별 부종을 나타내는데요. 부종지수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부종지수의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정상 범위보다 내 팔과 다리의 부종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몸에서 부종지수가 높은 부위가 3.78로 나온 왼쪽 다리가 부종지수가 높은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종지수가 높게 되는 경우는 체성분 분석을 했을 때 건강진단에서 부종 수치가 정상인지 아니면 약한 부종인지 부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모든 부종 수치가 표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표준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상적으로 부종 수치가 아주 정상적인 수치로 생활 습관도 정상, 체수분량도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수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1814kcal가 나왔습니다. 이 기초 대사량은 체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체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겠죠. 그리고 체중이 높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기초 대사량도 높을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평활근이나 아니면 몸의 전반적인 근육을 구성하는 우리가 수익근과 불수익근으로 나눌 수 있는 큰 근육의 형태를 봤을 때 수익근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지시에 의해서 내가 의도한 바에 의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예를 들면 팔 근육들 있죠. 팔을 굽히기 위해서 팔을 힘을 줘서 내가 팔을 굽힌다든지 팔을 피거나 이런 큰 근육무리들은 수익근이라고 하고요. 불수익근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 안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심장에서 움직이는 심장근들, 이런 근육들, 혈관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근육들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대사를 하기 위한 근육들의 칼로리가 기초대사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식 섭취를 했을 때 똑같은 음식 섭취를 한다고 보면 음식 섭취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체내의 순환이 빠르겠죠. 체내의 순환이 필요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체내 순환이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지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지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를 인바디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분석은 꼭 중요한 요소로 필요한 것들이고요. 기초대사량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생활하거나 신체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대사량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활동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활동량을 계산해서 활동량을 표기할 때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많고 활동하는 형태가 아주 많은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작은 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게 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신체를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의 활동대사량은 다르겠죠. 그래서 활동대사량을 기준으로 하는 목표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들을 참고하셔서 활동대사량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화대사량이 있습니다. 이 소화력은 나이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 소화력이 틀리고 음식 섭취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이화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소화대사량도 기본적인 치수를 알고 계시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그리고 소화대사량을 합해서 하루의 총대사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대사량보다 음식 섭취를 적게 할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대사량보다 음식 섭취를 많이 했을 경우는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런 기준을 알기 위해서 인바디 측정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임피던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자, 임피던스가 뭐냐고 하면 저항입니다. 저항값.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바디의 측정 원리에서 임피던스를 통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인바디에서 기본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이 임피던스는 전류 저항입니다. 몸에 전류를 흘리는데 이 저항값이 얼마나 생기는지,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통해서 체지방과 근육량을 임피던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임피던스의 측정 자료를 보시면 RA, LA, TR, RL, L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피던스의 RA는 오른쪽 팔이 되겠죠. 라이트 암 해서 오른쪽 팔,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되겠고, LA는 왼팔입니다. 왼팔. TR은 트렁크라고 해서 몸통이 됩니다. 몸통. 자, 그 다음에 RL은 오른쪽 다리, LL은 왼쪽 다리. 왼쪽 다리가 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임피던스의 값은 1kHz부터 1MHz까지 6가지 정도의 임피던스 주파수를 흘려서 몸에서 나타나는 임피던스를 보게 되는데요. 자, 임피던스 값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내용이 사실은 임피던스 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kHz에서 오른쪽 팔은 306이었고 1MHz에서 오른쪽 팔은 211이었습니다. 이 1kHz와 1MHz의 차이가 100 이상이 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측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값을 보실 때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측정 자료에 따른 임피던스 헤르츠가 최저 헤르츠와 최고 헤르츠의 값을 비교했을 때 10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잘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 측정이 됐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kHz의 값이, 임피던스의 값이 10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측정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그 부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체수분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값은 왜 체수분과 연관이 있냐면, 자, 신체를 봤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신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신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자,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저주파 임피던스의 저항값을 흘려보냈을 때 신체에서 잘 통과하는 부위는 체수분이 충분히 있는 부위들은 잘 통과를 하고요. 체수분이 없는 부위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량은 체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잘 통과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임피던스가 잘 통과하는 부위는 근육으로 인식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방 안에는 수분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부위가 되겠죠. 지방은 임피던스가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흘려보냈을 때 통과하지 못한 부위를 지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알아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임피던스는 세포 외 수분을 다 측정해내는 기술인데, 이 임피던스의 주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역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인바디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한번 알아봤고요. 임피던스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인바디를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과 근육량을 잘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인바디 측정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 주의사항들은 공복 상태에서 꼭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 테이블을 잘 잡으시고,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액세서리들을 다 제거하신 상태에서 인바디를 측정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손과 발에 측정하는 저항과 맞닿는 부위에 수분이 없는지, 물기가 없는지, 그리고 이물질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을 묻히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임피던스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임피던스, 인바디 측정을 하실 때는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나서, 그리고 임피던스, 인바디를 측정해 주시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사를 하신 후에 인바디를 바로 측정하게 되면 식후에 음식물이나 수분이나 물이 위장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위장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은 임피던스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난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소화가 다 된 이후에 음식물들을 다 소화시키고 인바디 측정을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까지 알아봤고요. 인바디 측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바디 측정은 공복 상태에서,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액세서리나 시계, 팔찌,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고, 옷도 최대한 간편하게 입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에 땀이나 물기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이 손과 발을 닦은 상태에서 인바디를 측정해 주시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 처방과 인바디를 분석하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측정은 체력 측정과 똑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통찰력을 키우는 자료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리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